바닷가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 갈대는 봄부터 싹이 나기 시작해 가을이면 절정을 이룬다. 한때 갈대밭은 마을 주민들의 수입원이었다. 갈대 순으로 음식을 해먹고 공산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다. 임꺽정이 활동했던 황해도 지역도 갈대밭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권세가들이 이곳 갈대밭을 자신의 사유지로 만들어 도리어 백성들에게 갈대를 팔았다. 갈대밭뿐만이 아니었다. 부패한 권세가들은 백성을 동원해 갯벌을 개간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은 백성이 아닌 권세가에게 돌아갔다. 마구잡이로 토지를 수탈하자 살 길을 잃은 백성들은 양반 지주들 밑에 들어가 소장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심은 폭발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백성들은 스스로 도적이 됐던 것이다. 결국 백성들을 도적으로 내몬 곳은 양반들이었네요. 임꺽정이 일어나기 한 3, 4년 전 정도인 1556년 무렵에 이 황해도 지역의 이 갈대밭을 내수사에 소속시켜버립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이런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이렇게 이제 내수사에 관할이 돼버리니까 농민들은 갈대를 채취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다 내수사에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내수사가 그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면 그 사람들이 뭐 세금 냅니까? 세금 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훈척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뭐 내수사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세금이 없는 땅으로서 개간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간척 사업에 동원은 되고 나서 양반들이 주로 이제 소유를 하게 되니까 결국 농민들은 소장농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고 이제 양반 지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양반 지주제가 확대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결국 이것도 이제 좀 분배의 문제죠. 경제력은 확대되는데 그 혜택은 오히려 다 이제 양반 지주들에 가고 일반 농민들은 더 이제 공공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소장농이 된 농민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 가계부를 작성해 봤습니다. 기록을 토대로 그 소장농들의 가계부를 작성한 건데요. 그 소장농이 토지 1결을 경작해서 얻은 한 해 곡식이 쌀 240두예요. 그런데 토지를 빌려 쓴 대가로 내는 소장료가 그 수확량의 절반인 120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 인두세, 토지세, 가오세 이런 것들이 또 70두거든요. 그러면 50두가 남는데 문제는 이 8인 가족 기준으로 한 해를 살려면 144두는 필요하거든요. 마치 오늘날의 이 워킹 푸어처럼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부족한 거죠. 아니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자꾸 쌓이게 되는 구조 아니에요. 일할수록 더 빚이 늘어나요. 그야말로 워킹 푸어죠. 황해도가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울로부터 의주로 가는 제일 큰 도로, 우리나라에서 제1번 국도가 바로 한성에서 의주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한국에서 해마다 일단 3번에 걸쳐하고 중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또 중국에서도 사신들이 옵니다. 사절단이 한번 오고 할 때마다 도로를 정비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동원되게 되는 거죠. 이미 취약할 대로 취약해진 일반 백성들이 이런 데도 막 동원되고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접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율곡이이가 황해도 사정에 대해서 얘기한 글이 있습니다. 황해도는 사신이 왕래하는 길목에 있어 백성들이 숙식을 접대하는 비용이 다른 도의 10배 이른다 하는 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나가 마을은 쓸쓸해지고 논밭은 거칠어졌으며 백리를 가도 사람의 그림자를 보기 힘든 처량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다. 중산층 붕괴했고 내수사 소속의 땅은 많아지고 그러면 또 세금은 적게 걷어지니까 맞습니다. 국가 재정은 또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니까 황해도가 임꺽정의 본거지가 된 건 정말 개연성이 있네요. 이거 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네요.